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제일 무서운 신호고, 이거 나오면 저는 이제 저는 그러니까 셋 중에 지금 하나만 나왔다 쪽이긴 네. 합니다만, 마지막에 이거 나오면 이제 다 도망가자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날이 오는데, 바로 뭐냐면 제2의 엔비디아가 출현하는 순간 이제 시장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의 엔비디아라.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미국의 금리 인하 스케줄은 6월이 아니었어요. 순차적으로 내려주겠지, 많이 내리면 6, 7번도 내리겠지, 시장이 김칫국을 마시는 동안 연준은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도 6월에는 내리겠지 했는데 이젠 가을설이 나와요.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되게 좋거든요. 이럴 때는 도대체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최근에 엔비디아 덕분에가 엔비디아 때문에로 살짝 바뀔까 말까 하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네. 사실 그동안 엔비디아가 생활비 많이 벌어줬다 하는 분들 많았는데, 최근 스케줄 어떻게 움직였나 보니까 3월 8일부터 그 이후에 7.5% 이상 빠졌다가 회복했다가 다시 5% 빠졌다가 7% 올랐다가 5% 하락했다가 다시 소폭 올랐다가 이 등락이 좀 커졌거든요. 네. 엔비디아 투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안 좋은 징후는 좀 있습니다. 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네. 레딧 같은 기업들이 저런 정도의 가치를 오른다라는 건 전형적인 조정 신호입니다. 레딧이라 함은 SNS 쪽에서 오랜만에 IPO를 한, 기업 공개한 그 회사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뭐 게임스탑 사태를 일으켰던 그 커뮤니티가 있는 곳이죠. 월스트리트 배츠라는 커뮤니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당연히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돈이 되겠죠. 그러나 그 정도의 가치를 과연 가질 만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주식시장이 과열해서 버블로 가게 되는 세 가지 신호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첫 번째 신호가 드디어 나온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제 주식시장이 거품이 꼈다가 22년에 그렇게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IPO 주식 붐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정말 돈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지 않고, 네. 야, 이 회사 들어왔고 오늘 따따상이야, 따따블이야. 우리도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서 항상 보는 그림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이 지난해 올해 계속 IPO가 없었는데 이제 지금 나오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제일 무섭고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다 아는 B2. B2. 예,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마진 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B2는 솔직히 말해서 추세를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B2가 존재하는 게 주식담보대출도 있죠. 거기다 신용융자도 있죠. 거기다가 정말 이건 하면 안 되는데 미수도 있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마이너스 통장을 해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시면 이것도 제발. 또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레버리지 투자 B2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계는 거의 쓸모가 없고요. 미국의 마진 뎁이라는 걸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제 발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요새 그 AI가 굉장히 똑똑해서 네. 영어 단어를 잘 찾아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검색하시면 이게 바로 뭐냐면 미국의 B2 현황이 나오는데 매월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뭐 요 두 번째는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제일 무서운 신호고, 이거 나오면 저는 그러니까 셋 중에 지금 하나만 나왔다 쪽이긴 합니다만, 마지막에 이거 나오면 이제 다 도망가자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날이 오는데, 바로 뭐냐면 제2의 엔비디아가 출현하는 순간 이제 시장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의 엔비디아라. 근데 그게 최근에 우리 연합군 만들어서 엔비디아 거 그거 떼다 쓰지 말고 우리끼리 만들자, 이런 회사들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거 5년 네. 뒤에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금방 짐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엔비디아가 발표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생산성, 병렬 연산 생산성을 비슷하게나마 따라가는 기업이 나오면 엔비디아는 펀더멘탈에서 무너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아직 멀었잖아요. 특히 지난 6개월 사이에 생산성이 거의 2배 개선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효율이 네. 6개월에 2배 좋아지면 이건 어떻게 될지 저도 예전에 인터넷 초창기에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거의 그런 느낌. 네. 예, 갑자기 초고속 통신망이 우리 연식이 나왔어요.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 예, 그래서 재밌었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징후를 제가 하나만 가르쳐드리자면 제2의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 그러니까 나는 엔비디아보다 우리 회사는 주가는 싸지만 이 회사가 더 매력 있다고 봐. 라는 그런 어떤 저희들끼리는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옐로우 칩 장세라고 부르는. 옐로우 칩. 네, 그러니까 블루 칩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엔비디아다, 메타다, 아니면 넷플릭스다, 뭐 구글이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들으면 알고 이 회사가 정말 실력이 엄청나고 마진율,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60%가 난다. 이건 뭐 압도적 경쟁력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회사들이 올라가는 거는 비싸다 그러더라도 내년 이익을 생각해 보면 쌀 수 있어라는 합리적 계산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얘는 싸.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걸 억지로 주가 랠리를 붙이려고 쓰는 표현이 옐로우 칩 장세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는 어깨 맞추기 장세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이제 뭘 타냐면 이름만 비슷하면 가는 예전 2000년에는 닷컴이 붙으면 날아갔던 것처럼 그쵸. 또 2021년에 우리가 팡부터 마가부터 뭐 오만 주두주두를 막 끌어붙이기 시작하고 특히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던 게임스탑이든 뭐든 아무튼 붙이면 되던 장세가 나오면 네. 장은 이제 거의 그때부터는 사소한 악재에도 무너지기 쉬운. 그 더 갈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사소한 악재가 누적되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장세였는데 지난해부터 제가 이 방송 오면서 한 번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비관적 이야기를 한 맞아요. 번도 안 한 사람이 네. 이제 첫 번째 비관론을 이야기하게 된 게 체크리스트 3개 중에 첫 번째는 체크를 한다. 레딧이 네. 나온 거죠. 그리고 레딧의 주가가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장할 때도 비쌌는데 그 뒤에 솟구쳐 오르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IPO를 찾는 이런 과열이 우리나라 지표는 주식시장 판단에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거 아시니까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IPO 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경계경보.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 B2 이야기가 미국에서도 네. 빚을 엄청 지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경계경보가 곧 발령될 수 있으니까 그죠? 이걸 이제 저 뭡니까? 낙하산 비상식량들 입어야겠네요. 비상식량도 좀 메고 낙하산도 메고. 시레이션 시켜야 되는 건가? 참고로 네. 라면은 오래 보존이 힘듭니다. 뭐 이러는 거죠. 자, 그러면 엔비디아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최상단에서 잡으신 분들이 아니면 대부분 수익권인데 차익 실현에서 잠깐 뒤로 물러나 있을 시점이 된 건가요? 저라면 3분의 1 정도는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건데요. 정차병은 남겨두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 주도주에서는 빨리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분기 실적 5월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시장이 좀 과열됐고 또 연준 입장에서도 슬슬 매를 들기 시작하는 게 보이니까 물론 연준 이사님이 원래 그런 분이긴 한데 아무튼 그분이 매를 드는 걸 보면 네.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약화되거나 뭐 그런 것들이 마냥 오면 우리 걱정이죠. 이제 4월 FOMC에서 뭐 인터뷰 하시면서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말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실적이 또 받침되는 기업들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정찰병도 남겨놓고 차익을 실현해서 뭐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도 투자고 네. 또 아니면 자기가 공부한 주식 중에 이거는 정말 미래가 있어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을 사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한 종목 들고 이건 간다라면서 기도하는 저희가 기도 메타라고 부르는 걸 하시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미국장 보느라고 못 주무신다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일부를 차익 실현해서 이걸 꼭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의 생태계 있잖아요. 그 안에 전기줄 파는 회사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전기가 많이 필요할 테니까 데이터 센터별로 소형 모듈 원자로 이런 거 파는 회사도 있고 이런 쪽으로 나눠서 투자해 보는 건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왜냐하면 이제 AI가 전기를 먹는 하마예요. 그렇죠. 전기 먹는 하마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거 없이는 이제 앞으로 일을 못할 환경이 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전력기 관련돼 있는 회사라든가 또 더 나가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또 관리하고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반도체가 또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뒤늦게라도 이렇게 엔비디아의 붐에 따라갈 수 있게 된 게 결국 이 생태계가 어디 가지 않는다라면 네.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실적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실적이 계속 적어도 저는 수분기는 지속된다고 보는 쪽이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나쁜 투자는 아니지 않냐. 다만 시장이 이제 과열의 첫 번째 징후가 보였으니 무조건 갑니다가 아닌 이제 조정의 가능성들도 좀 대비하면서 약간
목에 줬던 힘을 좀 풀고 보수적으로. 스트레칭도 좀 하는 네. 예, 공부를 할 때도 항상 필요하듯이 좀 움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너무 그렇게 올인하기에는 첫 번째 징후가 나왔다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는 한국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등이 있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잘 나가고 많이 올랐다는 건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삼성전자 드디어 8만 전자 돌파했다고 저희가 박수치면서 방송 시작했거든요.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드디어 감금 생활에서 벗어나겠다. 드디어 여기에서 벗어날 테야 팔 거야 이런 의견이 있고 다른 한쪽은 야 내가 2년 반을 기다렸는데 이거 억울해서 못 나간다. 더 올라갈 거다. 10만 전자 본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언제 팔고 언제 사야 됩니까? 저는 올해는 팔고 싶지 않다. 삼성은 올해 킵 예, 가지고 저는, 있는다. 예, 뭐 삼성이든 SK든 저는 한 종목만 투자하는 건 저는 정말 반대인 입장이니까 네. 포트폴리오를 반도체로 짜놓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올해는 좀 참고 싶다. 근데 가격대 따라 다르잖아요. 예, 7만 원 초반대는 몰라도. 예, 그러면 네.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기분 좋게 네. 1억을 투자했다. 또 5천을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서 7대 3이 됐다. 그럼 SK 하이닉스 좀 팔아서 삼성전자 사면 되는 거고. 아. 예, 그 자기가 투자한 비율에 맞추면 종목을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거기다 TSMC도 넣어놨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한 종목에 올인한다라는 건 저는 밤에 잠 안 자겠다. 불면의 밤을 불면의 밤을 즐기겠다라는 분들인데 네. 이제 저처럼 체력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아, 거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예, 그래서 네. 그런 투자는 저랑은 일단 관련이 없는 투자를 하신 분들은 논외로 하고 좀 어느 정도 종목을 분산하고 자산도 분산하면서 엣지라고 하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 또는 이건 정말 내가 자신 있고 조정받으면 더 살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고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한 종목에 올인하는 건 절대 안 되고 그죠? 네. 그래서 두 종목, 세 종목 정도로 그 관련 업종들 엔비디아 예를 들어서 TSMC, 삼성전자라고 포트폴리오를 짜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엔비디아 팔아 삼성전자 사면서 물타기 하다가 최근에 불장 표현 좀 이상합니다만 불타기는 어때요? 불타기. 예, 그 불타기는 저랑 상관이 없는 포트폴리오죠. 그러니까 아. 예, 저 같은 기본적으로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기업들의 내재 가치, 미래의 어닝, 기업의 실적 그리고 더 나가서 통화 분산 이런 거가 제 투자의 기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불타기는 뭐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돌파 전략. 돌파절. 불타기라고 하면 흔히 오르는 주식을 더 산다. 그렇습니다. 신고가를 친 종목만 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유. 아, 그 굉장히 사실 스릴이 넘치기는 하는데 이거 뚝 떨어지면 큰일 나는. 그래서 전체 네. 자산의 10% 안쪽을 하는 건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왜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 하냐면 자산이 90%는 그러니까 이자 나오는 자산으로 갖고 있고 그 이자를 나는 한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네. 10% 정도의 여유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걸 그런 식의 복합 전략으로 쓰는 분들이 종종 있고 실제로 그런 전략을 쓰는 헤지 펀드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늘 이 전략을 추천 안 하는 이유는 좋은 거 알면서도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 아마 90% 들고 있는 것도 또 헐어서 예, 그 이제 원칙을 안 지키실 가능성이 굉장히 원칙이 높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항상 그렇지만 소액으로 투자할 때는 잘 벌다가 의미 있는 돈, 전세 자금 뭐 이런 걸 그렇죠. 넣으면 이제 그때부터 귀신같이 조정이 오는 걸 우리는 다 겪었는데 그걸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예 그 컴퓨터한테 그 모듈을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제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절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몇 %가 되면 무조건 팔거나 사도록. 예, 그렇죠. 네. 그 룰을 딱 정해놓고 예, 그럴 때 이제 그 비율을 정하는 게 AI인 거죠. 저희들은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 그 최적의 비율을 걔가 잡아주는 걸 저도 몰라야 되거든요. 몇 %인지를 모르면 제가 통제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못 하시거든요. 대부분은. 저도 못 해요. 개인적으로는. 왜? 마가 끼잖아요. 그렇죠. 막 20% 이상 오르면은 심장이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차를 바꿀 네. 생각부터 하고 아. 따블 나면 이제 집도 바꾸고 마음속에서 이제 제 마음속으로 별장 지었죠. 뭐 벌써. 뭐 네. 해외도 하나 사야죠 이러면서 그 마음들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수영을 잘 못한다면 물가에 잘 안 가는 게 나은 것처럼 불타기 반대. 아니 일부 극소수만 가능한 전략이고 저는 그런 전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네. 항상
끝이 안 좋을 수 있다. 여하간 삼성전자는 올해 킵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82,000원이 넘었거든요. 그렇게는 올랐나요 또? 예, 82,000원까지 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네. 좀 주가를 아는 이유가 아이들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라서 이렇게 그런 제가 분들 주가를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뭐 그 10년에 2천만 원씩 미성년 자녀들에게 증여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증여해 줄 때 종목들이 딱 나오거든요. 현대차,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등등 아니겠어요? 그 종목들 투자해 놓으면 또 1년에 매매 자주 하면 부모님이 매매하는 걸로 해서 전화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도 잘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거나 용돈 받은 거 있으면 물 타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8만 원 온 건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렇게 오른 줄 몰랐고요. 네. 왜 이렇게 잘 나가느냐? 그 답이라기보다는 가장 유력한 이야기는 수출 제품 단가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지금 35.9% 올랐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부터 그리고 더 나가서 낸드 전반적으로. 플래시 네. 등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 및 전자 관련 기기 전체가 35.9% 올랐습니다. 그리고 물량은 얼마 늘었냐면 29.9%. 이 둘을 합치면 네. 매출이죠.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이 지금 70% 정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제 돈을 이게 마진에 안 남을 수 있지만 환율이 지금 1,350원인데 이 환율에서 돈 못 벌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또 뭐가 좋은 회사냐면 거버넌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어떤 사람들이 가서 앞으로 어떻게 저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전체 벌어들이는 돈의 40% 50%는 주주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익이 10조가 나면 5조를 쓰는 거고 100조가 나면 50조를 쓰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건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배당금도 이 회사는 오르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테니까 유통되는 주식 수도 줄어들 네. 수 있는 회사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는 저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익이 나면 주가가 오르는 회사. 반대로 테마주들은 네. 이익이 나는 거랑 주가랑 상관없는 회사.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점에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82,400원인데 나 오늘 사 마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n분의 1로. n분의 1로. 항상 제가 이제 오늘 하루에 다 해야지 하는 분들은 그걸 저는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오전에 매매해야지 그러면 오후로 가고요. 네. 또 매수가도 걸어놔도 100원 뭐 밑에 200원 밑에 그렇게 걸거든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저라고 뭐 개미 시절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쓰는 전략이라는 게 모르겠으면 나눠서 아이고 걸어두는 것도 여러 개 나눠 걸듯이 시간과 가격을 분할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꾸준히 사면 되는 거지 오늘이 고점이 아니야라는 걸 판단하는 건 귀신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팔 때도 왕창 팔지 마시고요. 그럼요. n분의 1씩. 네. 오늘 아까 엔비디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좀 안 좋은 징후가 나왔으니까 너무 많이 오르고 했으니까 n분의 1로 좀 팔아라. 그러니까 또 엔비디아랑 또 라임도 많네요. 그러네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제일 궁금했던 두 가지 의문이 풀렸는데 우리 잠깐 일본 볼게요. 일본으로. 일본 투자하신 분들 많은데 금리 정상화 한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환율은 34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증시 반응도 뭐 그냥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지금 일본에서 금리 올린다는데 환율이 N값이 뚝뚝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금리 인상하면서 하마다 총재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우에다 총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바로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완화적 정책을 펼치는 한편 국채를 사겠다. 그게 무슨 정상화죠? 그러니까 금리만 살짝 올려서 인테리어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행동은 하던 대로 하겠다. 간판은 그냥 그대로. 저희는 양적 완화 중이에요. 이렇게. 그래요? 이거에 일단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준 이사님이 출동하셨는데요. 연준 이사님께서 6월 금리 나 너무 빠르다라고 미연준 이야기하시니까. 네. 자, 환율이라는 건 쌍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 오른 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N 환율이 오르게 된 이유는 우에다 저 총재님께서 별로 뭐 시큰둥. 여기도 두 번째는 미국 금리 인하 웃기지 마를 누가 그것도 연준 이사님께서 하셨잖아요. 네. 뭐 사람들이 느낄 때 미국 금리 그럼 안 내리겠는데? 그럼 가던 대로 가는 거네. 그리고 일본은 네. 뭐 더 산다고? 뭐라고? 주식 ETF만 안 사지 뭐 채권은 사겠다고? 네.
이게 무슨 양적 완화 중지고 뭐 통화 정책 정상화야. 정상화는 그냥 이 간판만 받고 가격만 올렸네. 이제 이런 생각을 그런 어떤 거구나. 사람들이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엔이 저렇게 오르고 152엔에서 일본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두고 지금 시장에서 엄청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 환율은요. 원달러 환율이 1,350원? 어제 보니까 장중에 1,350원. 이게 작년 10월에 한참 증시 고전하고 힘들 때 그때 수준까지 잠깐 올라갔거든요. 예. 이 환율은 왜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 이제 엔이 당연히 네. 영향을 미쳤고요.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WGBI. 네, 이 쇼크가 사실은 이제 저희들끼리 쇼크고요. 글로벌 채권 인덱스에 한국이 또 낙방했죠. MSCI도 낙방하고 뭐. WGBI까지 낙방을 네.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들어오면 못 들어와도 몇십 조 들어올 거라고 기대했던 물론 하반기에 또 있어요. 네. 9월에 또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이번에 낙방했는데 하반기는 되겠냐. 아, 그래서 외환시장 개방이나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정부의 정책들 발표가 있어서 네. 3월 달에 되게 기대가 컸었는데 참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대내적인 이야기와 네. 대외적인 이야기들이 안 맞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두 가지인 거죠.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종합하니까 당분간 좀 몸을 사려야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느낌 맞습니까? 저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네. 저 첫 번째 알림벨이 떴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